앞에서 북한군이 총을 쏘고 있었고 뒤에서는 남한군도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등에는 14살 딸아이가 엎여 있었고 발밑에는 제가 직접 묻은 지뢰가 잠들어 있었죠.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밤하늘이 찢어지며 하얀 빛이 쏟아졌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탕탕 총알이 귓전을 스치며 흙에 파묻혔습니다. 딸이 제 목을 꽉 감싸 안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딸을 제 몸 아래 숨기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맞닿아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한 박동. 이 박동이 멈추기 전에 나만에 데려가야 했어요.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돌아온 그 3초 사이에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손을 잡고 걸어왔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킬로그램의 딸을 안고 뛰었어요. 제가 직접 묻은 1240개의 지뢰 위를 머릿속 기억 하나만 믿고요. 눈앞에 남측 철책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서도 총구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총이 겨눠진 남자,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7년 함경남도 함흥,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해였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전역을 덮친 대기근을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어요. 저는 17살 함흥 제1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흥화학공업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같은 대학 도서관 사서였어요. 핵심 계층은 아니었지만 교육자 가정이라 기본 배급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요. 우리 집은 함흥시 동흥산 구역의 낡은 연립주택 3층이었어요. 벽에 금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이쳤죠. 하지만 아버지의 서재에는 책이 빽빽했습니다. 화학원서, 소련에서 들여온 공학교재, 아버지가 직접 쓴 논문 뭉치들. 아버지는 퇴근하면 그 서재에 들어가 새벽까지 연구를 하셨어요. 어린 시절 잠이 안 올 때면 서재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불빛이 저를 지켜주는 등대 같았죠.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고 웃음이 적고 하지만 손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 도시락을 싸고 저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도서관으로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장마당에 들러 부식을 구해오셨죠. 장마당은 북한의 재래시장입니다.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에 피가 맺히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내 아버지 연구하는 것보다야 쉽지 하며 웃으셨죠. 배급이 끊긴 건 1996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줄었어요. 한 달 배급량이 절반이 되더니 4분의 1이 되더니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민반장이 민망한 얼굴로 통보했어요. 인민반장은 나만의 통반장 같은 사람이죠. 올해는 배급이 어렵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오. 각자 알아서. 그 말은 곧 장마당에서 사 먹으라는 뜻이었고 돈이 없으면 굶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빈 가방을 들고 대학에 출근하셨어요. 돌아올 때도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대학에 가봐야 뭘 합니까? 차라리 장마당이라도 나가보시오.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장사꾼이 되면 이 나라에서 학문은 누가 합니까? 저는 그 말이 자존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학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빈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것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장마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하루 종일 파셨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맛있는 두부예요, 먹어보시오 하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평양음악대학 성악과를 꿈꾸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사서가 된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파는 겁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밤에 다리를 주무르며 오늘은 장사가 됐다 또는 오늘은 안 됐다 하고 혼잣말을 하셨죠. 그래도 식탁 위의 음식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이 밥이 옥수수죽으로 바뀌고 옥수수죽이 강냉이풀죽으로 바뀌었어요. 강냉이풀죽은 옥수수 속대를 갈아 물에 탄 건데 죽이라기보다는 흙탕물에 가까웠습니다. 맛이 없다는 표현도 사치였어요. 맛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급식이 끊겼고 아이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걸렸다, 시골 친척 집에 갔다는 이유가 붙었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굶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였죠. 제 짝꿍이었던 동수도 어느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 뒤 담임 선생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김동수 학생은 전학 갔다. 전학. 그때 우리 사이에서 전학은 죽음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1997년 2월 아버지는 대학 연구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몸무게는 40kg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센티미터의 큰 키에 40kg, 뼈의 가죽만 남은 거였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대학 부속 영안실이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두덩, 튀어나온 광대뼈.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 가벼웠어요. 뼈 위에 종이를 한 겹 씌운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이 화학 공식을 적고 제 등을 두드려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를 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을 돌며 옥수수 가루를 빌려오셨고 그걸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옥수수떡 3개와 물 1그릇. 그게 평생을 학문에 바친 교수의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 앞에서 통곡하지 않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계셨어요. 한참 뒤에야 당신 고생했소 하고 한마디를 하셨죠.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는 그 떡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배고프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이 나라에서 배고프지 않은 곳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군대, 그것도 특수부대. 17살에 자원 입대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꼭.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약속을 지키는데 27년이 걸릴 줄은요. 함흥역에서 군용 열차를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두부를 팔아 산 것인지 군것질 봉투를 들고 플랫폼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봉투를 들어 흔드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고 맞은편 벽만 바라보았어요. 17살 소년의 마지막 오기 같은 것이었죠. 신병훈련소에서 저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체력은 보통이었지만 수학과 물리에 강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서재에서 적던 그 공식들이 아들의 손끝에서 다른 용도로 부활한 겁니다. 훈련교관이 제 실력을 눈여겨보더니 3개월 만에 특수작전대대 공병분대로 발령을 냈어요. 특수작전대대 공병. 남한으로 치면 특전사 폭발물 처리반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쪽이었어요. 지뢰, 폭약, 기폭장치. 적의 시설을 날려버리거나 아군의 방어선에 죽음의 함정을 까는 일이었죠. 저는 그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학 공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셨고
저는 같은 공식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 실전 훈련에서 저는 TNT판 500g으로 교량 모형을 정확히 2동강 냈습니다. 교관이 한참 동안 자네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내 놈은 타고났어. 폭약이 어디를 잘라야 하는지 눈으로 보는 놈이야. 칭찬이었지만 그날 밤 막사에서 손을 보았습니다. 기폭 장치를 다루던 이 손이 아버지의 손과 같은 모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 손으로 학문을 하셨고 저는 같은 손으로 파괴를 하고 있었죠. 20살의 소위, 23세 상위, 25의 대위, 그리고 27의 소좌가 되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소령이에요. 30도 안 된 나이의 소좌라면 엄청나게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워낙 희소했기 때문이에요. 북한 전역의 비무장지대 지뢰 배치도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장교가 손에 꼽았습니다. 진급할 때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별이 하나씩 늘 때마다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잘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별을 달든 말든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느냐는 것뿐이셨죠. 2006년 저에게 특별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구간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및 대전차 지뢰 배치를 전면 재설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기존의 미군과 한국군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뢰 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살았어요. 지뢰 하나하나의 위치를 직접 지정하고 매설 깊이를 계산하고 기폭 감도를 조절했습니다. 총 1240개의 지뢰. 그 위치가 전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종이에 적으면 유출 위험이 있으니 모든 좌표를 암기하라는 명령이었죠. 1000개의 지뢰 좌표, 그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저는 외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수리적 두뇌 덕분이었어요. 좌표를 수열로 변환하고 수열을 패턴으로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화학식을 외우던 방법과 같았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지뢰밭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악몽처럼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3개월 동안 부하들과 함께 막사에서 잤어요. 공병 분대의 병사들은 대부분 20살도 안 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태일이라는 상등병이 있었어요. 강원도 평강 출신 19살. 얼굴에 아직 여드름이 남아있던 소년이었죠. 태일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폭장치 조립을 맡았는데 작업 중에 늘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태일아, 폭약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떡하냐? 진동이 전해져서 터지면? 제가 핀잔을 주면 태일이는 쪽 웃으며 대좌 동지, 폭약은 진동으로 안 터집니다. 과학적으로요 하고 대꾸했어요. 건방진 녀석이었지만 폭약 앞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배짱이 기특했습니다. 작업 마지막 날 태일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대좌 동지, 이 지뢰밭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다. 내가 설계했으니까 나만 알고 있다. 나 빼고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태일이가 웃었어요. 그러면 대좌가 적으로 변하면 큰일 나겠네요.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8년 뒤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그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중좌, 남한으로 치면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당에서 표창장과 함께 평양 만수대 지구의 아파트까지 배정해 주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평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아파트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죽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군인이 되어 출세한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을까요?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만 당시에는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를 평양으로 모신 뒤 어머니는 더 이상 두부를 팔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지 않아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였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부엌에 앉아 혼자 물을 데워 마셨어요. 제가 어머니 좀 더 주무시오 하면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하겠냐 하며 웃으셨습니다. 함흥 장마당의 새벽 추위가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거예요. 2010년 30살.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윤세라, 평양산원 소아과 의사였어요. 보이부의 중매로 만났는데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뱉는 줄 알았습니다. 보이부는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훨씬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중매를 서는 겁니다. 큰 눈에 웃음이 고여있는 여자였어요. 군인인 제가 어떻게 감정 표현을 했겠습니까? 첫 만남에서 1시간 동안 차만 마시다가 헤어질 때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동무, 그 한마디 하려고 1시간을 기다렸수? 그 웃음에 무너졌습니다. 석 달 뒤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군 간부 식당에서 국수를 말아놓고 동료들과 나눠 먹는 자리였어요. 세라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세라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 없어서 미안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세라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말 없는 사람이 마음은 깊은 법이지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11년 딸이 태어났어요. 한수연. 3kg이 안 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무거운 것을 동시에 아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제 검지를 잡았을 때 폭약과 기폭 장치만 만지던 이 손에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감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심실중격 결손, 남한 말로 하면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평양산원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세라가 의사였으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심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요. 밤마다 수연이의 숨소리를 세던 세라의 모습이 기억나요. 청진기를 아이 가슴에 대고 한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듣고 의사의 귀로 딸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성진 동무, 이 아이는 15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세라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안고 잠든 수연이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인은 적과 싸우는 법은 알아도 딸의 심장을 고치는 법은 몰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장교로서의 전쟁, 다른 하나는 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차라리 제 심장을 떼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수연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나는 왜 친구들처럼 뛰면 안 돼요? 저는 수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그건 특별한 거야. 수연이 심장만 소리가 다르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소리가 나요? 응,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쁜 소리가 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반짝임을 지키고 싶었어요. 2013년 저는 대저로 진급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대령이에요. 특수작전대대 폭파중대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았죠.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수연이의 가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별이 10개가 달려도 소용없었어요. 수연이는 자라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입술이 파래졌고 겨울이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어요. 밥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니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14살인데 몸무게가 35kg, 또래 아이들보다 10kg 이상 가벼웠습니다. 세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아이 몸은 10살에서 멈춰 있어요. 심장이 버텨주질 못하니까. 평양산원에서 쓸 수 있는 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라가 의사 동료들을 통해 중국산 심장약을 구해왔지만 그것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2020년 수연이가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양산원으로 달려갔더니 세라가 수연이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전도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한대좌 동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은 3년 안에 멈출 겁니다. 수술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수연이가 12살이 되면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미래 과학자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에서 어린아이 심장 하나 고치지 못한다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이 나라 밖으로. 수연이를 살리려면 남한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대좌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배치도가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는 최고급 군사기밀 보유자였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일반 주민의 10배는 됐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미행이 붙었고 전화는 도청당했으며 한 달에 한 번 사상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 제가 탈북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제 직업이었어요. 폭파 전문가는 구조물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최소한의 폭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탈출도 마찬가지였어요.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부터 저는 비밀리에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안에 수연이를 데리고 남한에 도착해야 했어요. 의사가 말한 시한이 3년이었으니까요. 먼저 탈출 경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루트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심장병이 있는 수연이가 그 여정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중국 산속을 걷고 메콩강을 건너고 동남아 밀림을 지나는 건 건강한 성인에게도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직접 넘는다. 제가 설계한 지뢰밭을 제가 뚫고 지나간다. 왜 비무장지대인가?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한 쪽 철책까지 2km. 둘째, 제가 지뢰 위치를 전부 알고 있어요. 셋째, 넘기만 하면 바로 남한 땅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지뢰 배치도가 제가 설계한 이후 변경되었을 가능성이에요. 2006년에 설계한 뒤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 매설이나 변경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야 했죠. 둘째, 경비 체계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쪽에는 2중 3중의 경비망이 깔려 있어요. 초소마다 보초가 서고 야간에는 서치라이트가 돌아갑니다. 열 감지 센서도 있었어요. 셋째, 수연이의 체력이었습니다. 지뢰밭을 넘는데 최소 2시간. 그 시간 동안 영하의 추위 속에서 수연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넷째, 세라.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가면 발각 위험이 커지고 두고 가면 보위부의 보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뢰 배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에 비무장지대 정기 점검 임무를 자원했어요. 대좌급 장교가 직접 점검을 나간다고 하니 상부에서는 의아해했지만 후임 장교들의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명목을 세웠습니다. 철원 구간 비무장지대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지뢰밭을 돌았어요.
제가 2006년에 설계한 배치와 비교하며 변경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변경된 곳은 전체의 약 15%, 나머지 85%는 제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변경된 구간의 새 좌표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뢰밭 안에 한 줄기 통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원래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지뢰 매설 당시 작업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남겨둔 통로였는데 작업 완료 후 매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만 매설 완료라고 적고 실제로는 비워두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탈출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빈 통로 하나쯤 남겨두는 게 폭파 전문가의 본능이었습니다. 건물을 폭파할 때도 항상 비상 탈출로를 확보해 두는 것처럼요. 그 본능이 18년 뒤에 저와 딸의 목숨을 살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비 체계는 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초소 배치, 순찰 패턴, 교대 시간. 이건 공병이 아니라 보병 영역이었어요. 직접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정태혁, 35살, 보위부 소속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이었어요. 정태혁과의 첫 만남은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비무장지대 점검을 다녀온 직후 보위부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작은 사무실에 앉은 젊은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한대좌 동지, 비무장지대 점검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후임들 관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운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다그칠 수도 없는 거였죠. 정태혁은 그 뒤로도 수시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밥을 사자고 하고 술을 사자고 하고 감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피할 수 없었어요. 보위부 요원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면 그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니까요.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정태혁은 제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군사 훈련 이야기, 부대 일상 이야기. 핵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며 서로 탐색의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 그런 시간이 넉 달쯤 지났어요. 2023년 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혁이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외곽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소주를 대여섯 잔 비우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어요. 한대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정동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벌밖에 충혈되어 있더군요. 내 여동생이 2020년에 교화소에서 죽었습니다. 교화소. 남한으로 치면 교도소인데 교도소라기보다는 강제노동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죠.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는데 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었어요. 보위부 요원의 여동생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죄가 됐어요. 강등당하고 한대좌 감시 임무에 배치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여동생 이름은 정은별이라고 했어요. 2020년 당시 24살. 함흥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누군가가 USB에 담아온 남한 드라마를 친구들과 돌려보다 보위부에 걸린 거예요. 정태혁이 보위부 요원이었으니 사정을 봐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요? 반대였습니다. 보위부 가족이 비사회주의 행위에 연루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본보기를 보여야 하니까요. 면회를 갔는데 은별이가 뼈만 남았더군요. 정태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나 나가면 밥 좀 많이 해줘. 그게 은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니면 제 본심을 떠보려는 보위부의 공작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폭파 전문가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변수를 늘리지 마라. 믿지 마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뒤 정태혁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철원 구간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의 교대 시간표와 순찰 경로였어요. 한 대좌, 이건 보위부 내부 문서입니다. 이걸 왜 저에게 줍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정태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좌가 왜 비무장지대 점검을 자원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좌의 딸이 심장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춤으로 갔어요. 저를 잡으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태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잡으려면 진작 잡았습니다. 저는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같이 가겠다고요? 여동생을 죽인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이 나라의 개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3일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믿는 것은 제 목숨과 수연이의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경비체계 정보 없이는 비무장지대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이 맞아야 했어요. 계산의 결과는 정태혁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죠. 저는 정태혁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규칙이 있소. 첫째, 내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를 것. 둘째, 수연이가 최우선이요. 셋째, 저는 말을 멈추고 정태혁을 바라보았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정태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좌를 따르겠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아내 세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이를 데리고 남한으로 가겠다고, 비무장지대를 넘겠다고요. 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유람선의 기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세라의 얼굴에도 그 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안 갑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양에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간다는 건 곧 어머니를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은 보위부의 보복을 받아요. 하지만 세라가 남아있으면 적어도 어머니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거였죠. 세라, 그러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알아요. 세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살아야 합니다. 수연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저까지 가면 발각될 위험이 커져요. 3명보다 2명이 움직이기 쉬운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군인인 제가 할 수 없었던 계산을 아내가 해버린 겁니다. 세라는 의사였어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변수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세라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님 앞에서 말 못할 거 다 아니까. 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이 심장약을 최대한 모아둘게요. 그리고 이 약 처방전을 한글로 옮겨 적어서 줄 테니 남한병원에 보여주세요. 세라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의 병력,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 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사의 글씨체로 꼼꼼하게 적었어요. 중간중간 남한식 의학 용어로 바꿔 적었습니다. 남한 의사가 읽어도 알 수 있도록요. 그 메모지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아내가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처방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당신과 어머니를 데려오겠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웃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알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태혁은 보위부 내부의 비무장지대 관련 최신 정보를 빼돌렸고 저는 탈출 경로를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했어요. 매일 밤 수연이와 세라가 잠든 뒤 화장실에 숨어서 지뢰밭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지뢰 좌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통로의 폭을 재고 안전 경로를 확정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뒤 수연이의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심장 수술비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적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2년에 걸쳐 비밀리에 금을 모았어요. 군수물자 수송 과정에서 빠지는 금을 조금씩 모은 겁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금괴 3kg, 몸에 지니고 넘을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2024년 2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디데이는 3월 4일로 잡았습니다. 양력 3월 초는 아직 강원도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요. 지면이 단단하게 얼어 있어 발소리가 작고 눈은 이미 녹아 발자국이 남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은 남한의 독립운동 기념일이 지난 직후여서 남한군 쪽의 특별 경계 태세가 해제되는 시점이었어요. 반면 북한군은 3월 초에 동계훈련이 종료되어 경비 인력이 교체되는 과도기였죠. 새로 배치된 병사들은 아직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한 결과 3월 4일 자정이 최적의 시간이었어요. 출발 이틀 전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빠랑 여행 가자. 수연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엄마도 같이 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온단다. 수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세라가 수연이의 배낭에 심장약 6개월치를 넣었어요. 약봉지 하나하나에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한 달치, 두 달치. 의사의 정확함이었어요. 그리고 배낭 안감 사이에 접어 넣은 종이 한 장, 수연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옆에 없어도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밥도 따뜻한 거 먹고 잠도 푹 자고. 엄마는 금방 갈 거야.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보지 않은 척했어요. 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 밤, 세라가 수연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세라의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리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손끝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2024년 3월 4일 오후 6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아파트의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세라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수연이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인사를 했어요. 세라가 제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계산대로 하세요. 세라가 제 입버릇을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태혁의 차와 원산 외곽에서 합류했습니다. 정태혁은 보위부 공용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위부 차량이면 검문소에서 검색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산의 일부였죠. 원산에서 철원까지는 차로 약 5시간 거리였어요. 밤 11시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가 잠이 들었어요. 뒷좌석에 웅크린 딸아이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창백했지만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정태혁이 조수석에서 말했어요. 한대좌, 검문소가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예정보다 30분 늦었습니다. 2024년 초에 새로 생긴 검문소 때문에 우회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검문소, 원산, 고성 구간. 도로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경비병 2명이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태혁이 창문을 내리고 보위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병이 랜턴으로 차 안을 비추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든 수연이가 보였을 거예요. 뒤에 누구요? 내 딸입니다. 평양으로 데려가는 길이요. 정태혁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시간에요? 보위부 일이 그렇지 않소. 시간을 가리나. 보위부라는 이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경비병이 움찔하며 통과하시오 하고 길을 열었어요. 차단기가 올라가는 순간 정태혁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쥔 손을 풀었어요. 하나 넘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철원 군사지역 진입로.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군복을 입고 대좌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한성진 대좌, 비무장지대 긴급 점검 명령입니다. 위조한 명령서를 내밀었어요. 정태혁이 보위부 문서 양식을 가져왔고 제가 내용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소대장이 명령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무덤처럼 유지했습니다. 소대장이 명령서의 문서 번호를 눈으로 훑었어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밤중에 점검이라니 무슨 상황입니까? 그걸 내가 동무에게 말해야 합니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상부 명령을 의심하는 겁니까? 동무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보시오. 내가 직접 보고하겠소. 소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대좌가 자기 이름을 묻는다는 건 상부에 보고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아닙니다. 통과하십시오. 대좌 동지.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연이가 뒤척였어요. 아빠, 다 왔어요? 아직이야. 좀 더 자. 아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밤 11시 20분 비무장지대 북쪽 끝에 도착했어요. 차를 숲속 깊은 곳에 몰아넣고 나뭇가지로 덮었습니다. 발견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요. 여기서부터는 도보였어요. 정태혁이 배낭을 메고 저는 수연이를 깨웠습니다. 수연아, 일어나야 한다. 아빠, 여기 어디예요? 너무 추워요. 수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밤 공기가 매서웠습니다. 수연이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배낭에서 핫팩을 꺼내 수연이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장갑도 끼워주었어요. 세라가 수연이 손에 맞춰 직접 뜬 털장갑이었습니다. 수연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수연이가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무장지대 북쪽 철책까지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산길을 타고 경비 초소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덤불 사이를 지나갔어요. 정태혁이 가져온 순찰 시간표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목에 있는 초소의 경비병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 이동했어요. 철책 앞에 도착한 건 자정 즈음이었습니다. 정태혁이 가져온 정보대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경비 교대가 이루어져요. 교대 시 인수인계의 약 30분. 그 30분의 빈 시간이 우리의 창문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책의 철사를 잘랐어요. 굵은 철사가 끊어질 때마다 딱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가 시릴 만큼 추운 밤이라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절단기를 잡은 손이 미끄러져 철사에 베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새도 없이 계속 잘랐어요.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정태혁이 먼저 통과했어요. 그 다음 수연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수연이가 속삭였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가자. 마지막으로 제가 통과했습니다. 철책 너머는 지뢰밭이었어요. 여러분, 지뢰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풀이 자란 벌판입니다. 3월 초여서 풀은 말라 있었고 군데군데 잡목이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1000개가 넘는 지뢰가 잠들어 있었어요. 잘못 밟으면 발이 날아가거나 운이 나쁘면 몸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곳입니다. PMN, 이 대인지뢰는 5kg의 압력으로 작동해요. 아이의 발 하나만 밟아도 터진다는 뜻입니다. TM, 62 대전차 지뢰는 240kg이 기준이지만 18년간 땅속에서 부식되면 훨씬 적은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뢰를 묻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지뢰밭을 설계한 것이 2006년이었으니 18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밟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뢰를 묻었고 지금은 이 나라를 떠나기 위해 지뢰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세라가 뜬 털장갑 너머로도 아이의 떨림이 전해졌어요. 수연아,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 옆에 바짝 붙어서 걸어. 아빠가 걷는 길을 벗어나면 안 돼. 알겠지? 수연이가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빠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뢰밭 지도가 펼쳐졌어요. 좌표 1번, TM, 62 대전차 지뢰, 매설 깊이 30cm. 오른쪽으로 2m 우회. 좌표 2번, PMN, 2 대인 지뢰, 매설 깊이 20cm. 왼쪽으로 1.5m 이동.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계산했습니다. 발을 놓기 전에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한 뒤에야 체중을 실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음 발을 옮겼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한 발 옮기면 수연이도 오른쪽으로, 제가 멈추면 수연이도 멈추고, 느렸지만 서두르면 죽는 거예요. 수연이는 제 손을 잡은 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가빠졌을 뿐이었죠. 잡은 손의 힘으로 아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정태혁은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걸은 경로를 그대로 밟으며요. 첫 번째 위기는 출발한 지 20분 만에 왔어요. 앞쪽 30m 지점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 초소의 랜턴이었어요. 교대 시간이 끝나고 새 경비병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상보다 5분 빨랐어요. 불빛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며 수연이를 끌어당겼어요. 수연아, 엎드려. 속삭이자 아이가 바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는 수연이 옆에 나란히 엎드려 아이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았어요.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의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풀숲에 엎드린 채 5분을 기다렸습니다. 영하 12도에 얼어붙은 땅이 복부를 찔러왔어요. 옷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이의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입술색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핫팩을 꺼내 아이의 가슴팍에 대주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좀 추울 뿐이야. 아이는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도 웃으려 했어요. 그 웃음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더 심각했어요. 지뢰밭 중간 지점, 제가 비워두었던 통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지면이 이상했어요. 제 기억 속의 통로보다 폭이 좁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통로 왼쪽에 새로운 흙 무더기가 있었어요. 흙의 색이 주변보다 약간 밝았습니다. 2022년 점검 이후에 누군가가 추가로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제가 떠난 뒤 후임 장교가 빈 통로를 발견하고 추가 매설한 모양이었습니다. 2022년 점검 때는 없었어요. 그 사이 2년 동안 변경된 거였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폭파 전문가의 눈으로 흙무더기를 살폈어요. 매설 흔적의 패턴, 흙의 다짐 정도, 간격, 후임 장교의 매설 습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설계한 후임은 김대호 소좌였어요. 제가 직접 가르친 제자입니다. 대호의 매설 패턴은 3m 간격, 지그재그 배치, 제가 직접 가르친 방법이었어요. 자신이 가르친 제자의 솜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일이의 농담이 떠올랐어요. 대좌가 적으로 변하면 큰일 나겠네요. 통로의 폭이 원래 2m였다면 지금은 1m도 안 되었습니다.
나란히 걸을 수 없었어요. 일렬로 서야 했죠. 수연아, 지금부터는 아빠 뒤에서. 아빠 허리를 잡고 아빠가 멈추면 멈춰.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뒤로 섰습니다. 제 벨트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뒤에 수연이, 수연이 뒤에 정태혁. 세 사람의 발자국이 지뢰밭 위에 한 줄로 찍혀갔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깨를 앞으로 기울이고 옆으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 감촉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매설된 지뢰 위의 흙은 주변보다 약간 부드럽습니다. 흙이 자연적으로 다져진 곳과 사람이 파서 되메운 곳은 밀도가 달라요. 그 미세한 차이를 발바닥으로 느끼며 걸었습니다. 3m, 4m, 5m. 아빠, 다리가 떨려요. 수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언풀 위에서 운동화가 슬쩍 미끄러지며 아이가 비틀거렸어요. 제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이의 발이 원래 위치에서 5cm쯤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5cm, 지뢰밭에서 5cm는 삶과 죽음의 거리입니다. 저는 아이를 천천히 원래 자리로 끌어당겼어요. 심장이 귓전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수연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다 빠져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태혁이 뒤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영하의 날씨예요. 대좌, 뒤에 불빛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철책 쪽에서 여러 개의 랜턴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추격되었습니다. 우리가 철책을 잘라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절단된 철사 끝이 초소 센서에 감지된 모양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정동무, 바짝 붙어요. 속도를 올렸습니다. 수연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어요. 아이가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아빠, 숨이 차요. 조금만 더 버텨, 수연아.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지뢰밭 남쪽 끝 남한 측 철책에 가까워졌을 때 찾아왔어요.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뒤쪽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조명탄이었어요. 북한 쪽에서 조명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하얀 빛이 낙하산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오며 지뢰밭 전체가 대나처럼 밝아졌어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수연이를 끌어안고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정태혁도 옆에서 엎드렸습니다. 타탕, 타탕, 총성이 울렸어요. 지뢰밭 너머 북쪽 초소에서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조명탄 아래에서 우리의 위치가 보인 거예요. 총알이 머리 위 30cm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흙이 튀어 올랐어요. 마른 풀이 총알에 잘리며 흩날렸습니다.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짧고 가는 비명이었지만 적막한 지뢰밭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몸으로 덮었어요. 총알이 제 등을 뚫더라도 수연이만큼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제 가슴에 맞닿아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빠르고 불규칙하고 약한 박동. 세라가 청진기로 듣던 그 소리가 지금은 제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탄이 떨어지며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 짧은 어둠의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수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손을 잡고 걸어왔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35kg의 딸을 안고 뛰었어요. 심장이 약한 아이를 이 추위 속에서 더 뛰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머릿속 지도를 총동원했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설계한 원래 배치 그대로일 거예요. 남쪽 끝 구간은 추가 매설이 없었으니까요. 지뢰 사이의 안전 통로를 기억을 더듬어 달렸습니다. 왼쪽 3m, 직진 5m, 오른쪽 2m, 직진 7m.
수연이를 아는 팔이 떨렸어요. 35kg이라지만 전력으로 달리면서 안고 가기엔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갔고 마른 풀이 발에 걸렸습니다. 넘어지면 죽어요. 두 번째 조명탄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밝아진 하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앞에 철책이 있었습니다. 남한 측 철책. 100m도 남지 않았어요. 철책 너머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는 다른 억양이었어요. 서울 말투. 거기 멈춰. 손들어. 신원을 밝혀라. 남한군이었습니다. 조명탄 빛에 놀라 경계 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귀순합니다. 귀순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저는 목이 찢어져라 외쳤어요. 뒤에서는 북한 쪽의 총성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에서는 남한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총이 겨눠진 상태. 어느 쪽이든 잘못하면 저와 수연이 둘 다 죽는 거였어요. 정태혁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동무, 다쳤소? 어깨를 스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철책 앞에 도착했지만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 측 철책은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하게 감겨 있었어요. 수연이를 정태혁에게 맡겼습니다. 수연이 좀 안고 있어요. 정태혁이 부상당한 어깨를 움찔하면서도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저는 배낭에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사를 잘랐어요. 딱딱딱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자유가 한 줌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피로 미끄러운 손으로 절단기를 움켜쥐며 잘랐어요. 거기 철책에서 물러서 남한군의 경고가 들렸습니다. 귀순자입니다. 딸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군인이 된 이후 누군가에게 제발이라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철책에 구멍이 났어요. 정태혁이 수연이를 아는 채 먼저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빠져나왔어요. 남한 측 철책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은 거예요. 추격해 오던 북한 병사였을 겁니다. 폭발의 불빛이 잠시 밤을 밝혔어요. 뒤이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아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남한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수연이를 안고 있는 정태혁과 두 손을 든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쏘지 마세요. 귀순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태혁에게서 수연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지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생병, 여기 아이가 의식이 없다. 빨리. 남한군 장교가 소리쳤어요. 위생병이 달려와 수연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저체온증. 헬기 불러야 합니다. 저는 수연이의 차가운 뺨에 이마를 대었어요. 수연아, 다 왔어. 아빠가 데려왔어. 여기는 안전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이 된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수연이를 안고 남한 땅에 무릎 꿇은 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모으고 동지를 얻고 아내와 이별하고 지뢰밭을 걸었어요. 1240개의 지뢰 사이를 걸은 거리는 약 2km, 시간은 2시간 40분. 그 2시간 4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한군 헬기가 수연이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소리가 수연이를 살리러 가는 소리구나. 북한에서 헬기 소리는 항상 위협의 소리였습니다. 훈련 때도 실전 때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헬기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니요. 저와 정태혁은 군 차량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눈가리개가 씌워졌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따뜻한 담요가 어깨에 걸쳐졌어요. 누군가가 핫초코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셔요. 몸 좀 녹여요. 젊은 병사의 목소리였어요. 핫초코의 따뜻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감쌌어요. 단 것을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국정원 안전가옥이었어요. 하얀 벽, 형광등, 금속 테이블. 북한 보위부 취조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보위부 취조실에서는 찬물 한 잔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조사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 주위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성진 씨, 아니 한대좌. 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귀순 소식을 듣고 우리 쪽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비무장지대 철원 구간의 지뢰 배치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240개의 좌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고 30분 뒤에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높은 사람이, 결국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제가 감히 직급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한대좌,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과 가족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어요. 제 딸은요? 수연이는 살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관이 전화를 걸고 통화한 뒤 말했어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초기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 쌓아올린 긴장이, 27년간의 군인 생활이 만든 철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금속 테이블에 이마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당황해서 물을 가져왔지만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제 머릿속의 지뢰 좌표를 하나하나 검증했어요. 위성 사진과 기존 정보를 대조하며 제가 말하는 좌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비무장지대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구술하는 좌표를 하나씩 표시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표정이 30번째, 50번째 좌표를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조사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2주가 지난 뒤 조사관이 말했어요. 한대좌,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검증한 좌표의 92%가 우리 쪽 정보와 일치합니다. 나머지 8%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입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 8%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3번 통로 진입로의 추가 매설은 202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주의하십시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정태혁도 별도의 안전가옥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보위부 출신이라 저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3번이나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동생을 교화소에서 잃은 사연이 사실로 확인된 덕분이었죠. 사흘 뒤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동행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연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 아산병원, 태어나서 처음 본 남한병원이었어요. 깨끗한 복도, 밝은 조명,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산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평양산원은 건물 자체는 컸지만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아서 의사들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세라가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줄이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웃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여기 밥이 진짜 맛있어요.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침대 위 식판에는 먹다 남긴 불고기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밥이 맛있다고 14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본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 돈은 있어도 어린이 심장 하나 고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을 위해 27년을 바쳤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지만 병원에 온 뒤로 조금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여기 선생님들이 수연이 심장 고쳐줄 거야. 정말요? 나 뛰어도 돼요? 수연이의 눈이 커지며 뛸 수 있느냐고, 달릴 수 있느냐고 연거푸 물었어요. 그래, 마음껏 뛸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수연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수술은 3주 뒤에 잡혔습니다. 그 3주 동안 수연이는 병원에서 나만이라는 세상을 처음 경험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를 보며 깔깔 웃었고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과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과일이 많아요? 수연이가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술 날이 왔습니다. 2024년 4월 2일.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뢰밭을 걷는 것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지뢰밭에서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밟을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의사들의 손에 수연이의 심장이 놓여 있었고 저는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벽시계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세라의 처방전 메모지를 꺼내 펼쳤어요. 세라의 단정한 글씨,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의사의 정확함 아래에 어머니의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쥐고 있으면 세라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4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30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심실중격의 결손을 패치로 막았고 혈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 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달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돌아가야 할 일상이 마침내 돌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글자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회복실에서 수연이를 보았을 때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색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볼이 발그스름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하니 얼굴에 피가 도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삐, 삐, 삐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요. 세라가 매일 밤 청진기로 듣던 그 소리, 불규칙하고 약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규칙적이고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직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이 말했어요. 한 대좌님, 아니 강민호 씨, 군사기술 관련 일은 보안상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를 찾아보시죠. 30년 가까이 군인이었습니다. 폭발물을 다루고 지뢰를 설계하고 부대를 지휘한 것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경력이 남한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도 없었어요. 전직 북한 대자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몸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 시절에 비하면 아이들 놀이 같았어요. 하지만
현장 소장이 호루라기를 불 때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북한군 집합 신호와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현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앉은 젊은 인부가 물었어요. 아저씨 어디 출신이에요? 말투가 좀 다른데. 강원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함흥 사투리를 숨기기 위해 강원도 말투를 연습했어요. 국정원에서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말이 튀어나왔어요. 동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이는 남한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편입했는데 수업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 수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어를 적의 언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알파벳은 알았지만 단어를 거의 몰랐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다고 하던? 말투가 이상하고 아이돌 이름을 모르는 게 이상하대. 스마트폰도 없는 게 이상하대. 수연이가 신발을 벗지도 않고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겨주면서 말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지뢰밭에서 너한테 뭐라고 했지? 수연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그래, 한 발짝만 더. 학교도 마찬가지야. 오늘 하루 버텼으면 내일은 한 발짝 더 가는 거야. 수연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교복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심장은 수술로 고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수술로 고칠 수 없구나 하고요. 하지만 수연이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세라를 닮은 것인지 아니면 지뢰밭을 건넌 경험이 만들어준 것인지 한 달이 지나자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같은 반 지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수연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고 해요. 너 어디에서 왔어? 멀리서. 얼마나 먼데? 지뢰밭 하나 건너야 올 수 있는데. 지은이가 웃었다고 합니다. 농담인 줄 알았겠죠. 수연이도 웃었다고 해요. 농담이 아니었지만요. 세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남한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세라의 소식을 들었어요. 세라는 평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직후 보위부가 세라를 조사했어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세라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교화소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해임되었어요. 소아과 의사에서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된 거였죠. 브로커가 전한 세라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수연이 수술은 잘 되었나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저는 브로커를 통해 답을 보냈습니다. 수술 성공했소. 수연이 심장, 이제 정상이요. 그 뒤로 석 달간 연락이 끊겼어요. 브로커가 잡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찾았지만 세라가 평양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수연이가 가끔 물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합니다. 엄마가 올 수 있을 때 올 거야. 그게 언제인데?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저와 수연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이름은 강민호와 강하은으로 바꿨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23평, 방 2개. 평양 만수대 지구의 아파트보다 작지만 이곳에서는 누가 문을 두드릴까 두려워하며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뢰밭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남한 사회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대형 마트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멈췄습니다. 과일 코너만 해도 사과, 배, 포도, 딸기, 바나나, 키위, 망고, 그 많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사과 한 알이 장마당에서 중국 돈 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봉지에 5,000원. 북한 돈이 아니라 남한 돈 5,000원이에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응, 사면 먹을 수 있어. 전부 다요? 수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에게는
과일 코너가 천국처럼 보였을 거예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봉투가 너무 무거워서 손잡이가 끊어졌어요. 바닥에 쏟아진 식료품을 주우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빈 가방을 들고 대학에 출퇴근하시던 아버지. 이 마트 하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한 달은 먹일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풍경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눈에 띄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 이거 얼마요? 라고 했더니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제 억양이 남한 사람들과 다르니까요. 교통카드 쓰는 법도 몰라서 지하철 앞에서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은 사람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등 뒤에 한숨 소리가 총소리보다 아팠습니다. 수연이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말투도 금방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아빠, 대박, 아빠, 레전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았습니다. 수연이가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아빠, 대박은 진짜 좋다는 뜻이야. 레전드는 전설 같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빠는 레전드냐? 아빠는 레전드 아빠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수연이는 수술 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며 신나서 얘기하는 날이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반에서 달리기 3등 했어. 잘했다, 수연아. 근데 좀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마음껏 뛰는 딸.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태혁은 인천에서 중국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위부에서 중국어를 배운 게 남한에서 밥벌이가 된 거예요. 가끔 주말에 전화가 옵니다. 한 대좌, 아니 강대리. 이번 주 밥 한번 먹읍시다. 저는 웃어요. 그만 대좌라고 부르시오. 여기서는 그냥 강민호요. 정태혁이 껄껄 웃습니다. 습관이 안 고쳐지네요. 지뢰밭에서 대좌 등 뒤를 따라 걸은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는 가끔 만나 소주를 마십니다. 안주는 돼지 껍데기.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안주예요. 소주를 한 잔 비우고 나서 정태혁이 말했어요. 대좌, 가끔 꿈을 꿉니다. 은별이가 나와요. 교화소 담장 안에서 웃고 있어요. 형아, 밥 좀 해줘 하면서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은별이는 태혁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태혁이가 탈북한 뒤 연좌제로 교화소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중국 브로커를 통해 들었다고 해요. 22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짓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태혁이는 은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뢰밭을 건넜는데 한 사람은 가족을 안고 건넜고 한 사람은 가족을 놓고 건넌 겁니다. 소주잔이 비었습니다. 태혁이가 먼저 따랐어요. 제 잔에 먼저 따르고 자기 잔에 따랐습니다. 북한군 시절 버릇이었어요. 상관에게 먼저 따르는 것.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태혁 동무,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먼저 움직여요. 우리는 동시에 잔을 비웠어요. 돼지 껍데기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맛이 혀에 번졌어요. 북한에서 돼지고기라 하면 김정일 생일날 배급으로 나오는 비계 한 점이 전부였습니다. 껍데기를 튀겨서 안주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태혁 동무, 예? 은별이 일은 동무 잘못이 아니요. 태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돼지 껍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꿈에서 깨면 가슴이 압니다. 여기가. 태혁이가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쿵, 쿵. 마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닫힌 문, 열리지 않는 문. 저도 그 문을 알고 있어요. 세라, 제 아내, 수연이의 어머니.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세라는 평양에 남았습니다. 수연이와 저,
두 사람만 건너기로 한 건 세라의 결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강민호입니다. 아니, 한성진이에요. 북한인민군 공병 대좌 출신, 1240개의 지뢰를 묻은 남자, 그리고 그 지뢰밭을 딸을 데리고 건넌 남자입니다. 지금 저는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수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현장에 나갑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수연이가 밥을 해놓고 있어요. 세라가 가르쳐준 된장찌개를 수연이가 만듭니다. 맛은 세라의 것과 조금 달라요. 하지만 먹을 때마다 세라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랍 안에는 세라가 적어준 종이가 있어요. 수연이의 심장 소견서. 이제는 필요 없는 종이입니다. 수연이의 심장은 고쳐졌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종이는 세라의 손이고 세라의 마음이고 수연이를 살린 어머니의 힘이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 북쪽 하늘을 봐요. 별이 보입니다. 함흥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에요. 같은 하늘 아래 세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혁이에게 전화가 와요. 강대리, 이번 주말 밥 먹읍시다. 조소,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웃습니다. 그리고 가끔 울기도 해요. 같은 지뢰밭을 건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울음입니다. 수연이가 최근에 말했어요. 아빠, 나 의사가 될 거야. 의사? 응, 엄마처럼 소아과 의사. 아픈 아이들 고쳐주는 의사. 저는 수연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 세라가 수연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수연이가 웃었어요. 수술 후 처음 웃었을 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온 얼굴이 환해지는 웃음. 여러분, 저는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1240 지뢰 위를 딸과 함께 걸었어요. 앞에서도 총이 날아왔고 뒤에서도 총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총이 아니었어요. 지뢰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라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무덤에게, 함흥의 좁은 골목에게, 수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부엌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세라가 올 그날을요. 수연이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한 발짝만 더.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라를 여기까지 데려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시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발짝만 더. 그 한 발짝이 지뢰밭을 건너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진이었습니다. 이 동생 은별이처럼 연좌제에 묶여 교화소로 끌려간 사람, 한성진 씨의 어머니처럼 아들이 떠난 줄도 모른 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 갈라진 땅 위에 남겨진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한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이 있다는 걸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명절은 기쁨이자 동시에 아픔입니다. 그 아픔에 마음을 한번 얹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함께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